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우리는 침체라는 표현을 언론에서 흔하게 듣고 또 우리도 흔하게 쓰는데요. 보통 침체라고 하면 미국 대공황이나 일본의 잃어버린 수십 년처럼 호황을 누리던 와중에 자산 버블도 키우다가 버블 붕괴와 함께 침체 국면으로 접어드는 그런 과정을 주로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침체도 각기 다른 원인과 성격이 분명히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지금 미국, 중국, 유럽은 물론이고 우리 경제에서도 침체라는 단어가 현재 주요 키워드로 많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앞에서 잠깐 얘기한 것처럼 경제 침체도 진행되는 그 과정에 따라서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대표적이라 할 만한 두 가지 침체 유형에 대해서 소개해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유형은 선진국형 경제 불황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우리한테는 잃어버린 20년 혹은 잃어버린 30년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지난 일본이 겪은 장기 불황 과정이 이 형태에 속하는 경제 침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남미형 경제 불황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한테는 고질적인 인플레이션 국가로 많이 유명한데 베네수엘라랑 아르헨티나가 겪고 있는 경기 침체 유형이 이 남미형 경제 불황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둘 다 침체긴 한데 분명히 뚜렷한 차이가 있는 침체네요. 네.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이 두 유형의 경제 불황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유형인 일본형 경제 침체 같은 경우에는 경제 침체의 그 시작이 자산 가격의 폭락에서 시작된 경제 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버블 붕괴 이후에 침체가 오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침체 패턴이죠. 네. 일본은 1980년대 후반까지는 버블 경기가 발생하게 되면서 부동산과 주식 같은 그 자산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자산 가격이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초반에 버블 경기가 무너지고 나니까 이후에는 소비와 투자도 같이 감소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결국 90년대 일본은 자산 가격의 하락과 동시에 소비와 투자도 꺾이면서 끝이 없는 경기 불황을 맞게 됐습니다. 게다가 자산 가격의 하락은 당시에 기업들의 부실 채권을 증가시키면서 은행들이 그동안에 기업들에게 빌려준 이 대규모의 자금을 대량으로 회수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은행들의 대규모 자금 회수는 기업들의 부도 증가로 이어지게 되면서 결국 금융기관과 기업 모두가 같이 부실화되는 결과에 이르게 됐습니다. 결국 소비와 투자, 그리고 금융권과 기업들이 무너진 당시의 일본 경제는 구조적인 장기 침체라는 그러한 악순환에 빠지는 결과를 맞게 된 겁니다. 일단 선진국형 불황이라고 불리는 이런 침체는 자산 가치의 고평가에서 시작이 되네요. 버블이 심해지는 동안 부채도 커질 거고 일정 선을 넘는 시기부터는 자산 가치가 급락하게 되면서 기업, 금융권 할 것 없이 연쇄적으로 피해가 커지고 네, 그 이후로 침체 수순에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경기 침체 과정이 사실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보는 침체 패턴이기도 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안정지향적인 국민 성향도 정부가 소비나 투자 심리를 개선하는데 그걸 어렵게 하는 영향을 주기도 했었죠. 맞아요. 그리고 다음은 지금도 겪고 있는 불황이긴 한데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가 겪고 있는 남미형 경제 불황 패턴입니다. 요거는 느낌이 오네요. 네, 사실 이 남미형 경제 침체의 특징은 경제 문제만으로 딱 분리해서 볼 수가 없고요. 흔히 대중 인기 영합주의로 알려진 포퓰리즘이라는 이 정치적인 문제가 경제 침체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정치가 경제를 망친 침체 패턴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20세기 초반만 하더라도 아르헨티나는 잘 사는 나라였죠. 그런 나라가 현재는 디폴트를 9번이나 선언하게 되고 오죽하면 돈 빌려준 IMF가 부채 조정에 나서면서 제발 좀 포퓰리즘 감축하라고 그런 조건을 달겠습니까? 네.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1980년부터 경제가 급격하게 나빠지게 됐는데 특히 이때부터 포퓰리즘 정책으로 이게 말도 안 되게 근로자들의 임금을 과다하게 올려준 데다가 연금도 크게 늘리고 그리고 무상복지와 같은 인기 영합주의 정책도 무리하게 펼치면서 결국에는 당시 아르헨티나의 국가 재정이 파탄나게 되는데요. 사실 당시에 펼쳐진 무리한 임금 인상하고 무상복지와 같은 이런 정책들이 반시장주의적인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펼쳐진 이유는 이때 아르헨티나 경제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대중들의 관심과 인기를 끌려고 그런 차원에서 이런 정책들이 펼쳐진 계기가 됐습니다. 포퓰리즘이라는 게 경제가 안 좋을 때 더 득세하고 지지를 받는데 근데 이게 악순환의 시작이 되잖아요.
특히 포퓰리즘이 진짜 위험한 이유가 포퓰리즘은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국민 성향이 바뀌어버려서 돌이킬 수 없는 게 문제죠. 맞아요. 계속 중독되는 거죠. 아무튼 아르헨티나 정부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방만하게 정부 재정을 늘리고 돈을 푼 정책을 펼친 결과 결국은 국가 재정이 만성적인 적자 상태로 내몰리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지금 세계 경제도 겪고 있는 문제인데 시장에 너무 많은 돈들을 풀리게 만들어서 인플레이션이 고질병처럼 자리 잡게 만드는 상황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남미형 침체 같은 경우는 포퓰리즘과 방만한 재정 운영이 문제를 가져오게 되는 거네요. 인기에 영합하려고 불필요한 곳에 무분별하게 재정 지출하다가 국가 부채 늘어나고 침체 심해지고 또 침체에 대응한다고 돈 풀다 보니 과도한 인플레이션이 오고 빚이 수습이 안 되는 지경까지 되고 그쵸. 그런 문제가 생긴 거죠. 결국 과도한 물가 상승이 생기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또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정부가 시장에서 돈줄을 쪼이는 그런 긴축 재정을 펼치기도 했었어요. 그게 힘들 건데요. 원래 안 주다가 주는 건 괜찮아도 주다가 안 주는 건 힘들잖아요. 네, 맞아요. 딱 그 부분에서 문제가 터지게 되는데요. 그동안에 방만하게 국가 재정을 운영하던 정부가 갑자기 입장을 돌변해서 긴축 재정을 펼치니까 파퓰리즘적인 국가 재정에 기대 살던 많은 노동자들이 대규모의 파업을 일으키게 됐고요. 그러니 정부는 또 이런 파업을 진정시켜야 되니까 또다시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임금 인상이라는 파퓰리즘적인 정책을 반복하게 된 겁니다. 하려고 했던 긴축 재정은 못하고 정치권의 약한 의지만 확인시켜주고 다시 파퓰리즘으로 흘러갔네요. 네. 게다가 추가적인 문제로 다른 국가와의 대외무역에서까지 적자가 나면서 외환부채까지 급증하게 됐는데요. 그러다 결국은 감당할 수 없는 외환부채 증가로 1983년과 88년에 두 번의 IMF 외환위기라는 경제위기를 맞기도 했죠. 정리해서 얘기하면 남미형 경제불황의 특징은 파퓰리즘적인 경제정책이 나라 경제를 파탄으로 빠져들게 만들었다는 게, 그러니까 국내 정치가 나라 전체 경제를 망가뜨렸다는 게 남미형 경제 침체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때 아르헨티나 정부가 개혁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당시 워낙 인기만 쫓는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정부 정책이 그때그때마다 오락가락하면서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많이 떨어진 측면도 있었습니다. 인기 영합주의의 문제가 그런 문제도 있죠. 국정 운영 철학이 없다 보니까 일관성도 떨어져서 정책 효과가 없죠. 맞아요. 그리고 당시 부정부패가 일상화된 관료 문화 자체도 국민들의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많이 떨어뜨린 측면도 있었고요. 일본형 불황 같은 경우는 버블 붕괴가 원인이 되어서 소비 투자가 땅에 떨어져서 장기 침체로 이어진 거고, 그리고 남미형 불황은 포퓰리즘 정책을 바탕으로 한 재정 낭비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런 재정 낭비가 고인플레이션을 불러오고 국민 경제가 망가져 불만이 커지니까 또 파퓰리즘 정책이 강화되는 식으로 침체의 고리를 끊을 수가 없는 그런 구조가 돼버린 거네요.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앞서 선진국형 침체라는 일본형 침체하고 남미형 침체라는 이 두 가지 경제 침체의 유형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만약에 앞으로 경제 침체가 닥치면 아마 일본형 경제 침체를 따라가지 않겠냐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부 재정으로 돈도 많이 풀었고 자산 가격도 많이 올랐고 부채도 많이 급증했으니까요. 전반적으로 많이 닮았고 또 이게 가장 흔한 형태니까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난 팬데믹 이후로 정부 지원을 늘리고 너무 많은 돈을 푸는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 포퓰리즘 성향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심지어 시장경제의 중심국가라는 미국에서조차도 이런 포퓰리즘 성향이 각 가정에 깊숙이 침투하게 됐습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요. 지금 많은 사회학자들도 팬데믹 시기를 거치면서 나타난 이런 전 세계적인 포퓰리즘 확산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앞으로 경제 침체가 나타났을 때는 앞에서 언급한 일본형 침체의 그 특징과 남미형 경제 침체의 그 특징이 복합적으로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각 국가에 따라 일본형이랑 남미형 중에 어떤 경향이 더 강할지 비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 두 가지의 특징이 결합돼서 일종의 하이브리드형으로 경제 침체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 말은 다르게 생각하면 버블 붕괴형, 파퓰리즘형 침체의 그 원인과 특징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나타난 거기 때문에 해결도 더 어려운 거고 침체의 악순환에서 빠져나오기도 더 힘들다고 볼 수 있는 문제도 되는 겁니다.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네요. 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불황이 닥치면 그래 경기 안 좋으니까 금리 내리고 돈만 많이 풀면 해결되는 거 아니냐고 거의 맹신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믿고 있는 분들도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앞에서 일본하고 남미 상황에서도 봤겠지만 당시에 일본 같은 경우도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고 많은 돈을 풀었고 남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정말 많은 돈을 풀었습니다. 당장 닥친 불황을 극복하려고요. 근데 해결이 안 된 거네요. 그쵸. 그러니까 장기화된 거죠.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돈 풀고 발버둥 친 결과로 돌아온 게 일본은 국가 부채만 엄청 쌓이게 됐고요. 남미 같은 경우에는 극복할 수 없는 고질적인 인플레이션 상황만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돈을 푸는데도 불구하고 불황을 극복하지 못했을 때는 앞서 말한 일본하고 남미와 같은 이 두 케이스처럼 오히려 침체가 구조적으로 장기화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긴 하죠. 돈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푼다면 잘 풀어야 되는 거죠. 불황 때문에 사회 전반적인 구조조정이 발생을 했을 때 그때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를 수습해 나가려고 돈을 써야 되는데 보통은 필연적으로 겪어야 될 구조조정 자체를 회피하고 미루려고 돈 쓰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죠. 그쵸. 돈을 쓰더라도 수술비랑 수술 후 재활하는 데 쓸 비용으로 쓰는 게 더 생산적인데요. 근데 그 돈을 당장 아프다고 해서 더 강한 진통제 사는 데 써버린 거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병은 더 키우고. 네. 침체에 대한 대안을 오로지 양적 완화만 하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오히려 더 위험한 거고 우리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기다리시던 장기간의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예전만큼 명절 분위기가 안 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긴 연휴인 만큼 알차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불대야 시간이었습니다.